천재는 어디서 탄생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재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생각한다. 타고난 두뇌, 타고난 재능, 타고난 예술성.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르게 말했다. 천재란 절대 하늘의 선물이 아니라고. 오직 관찰력에서 시작된다고.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이자 엔지니어, 해부학자이자 철학자였다. 동시에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 음악가이자 문학가였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섭렵했던 인물. 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빈치의 스케치북을 열어보면 그 답이 나타난다. 수천 장의 손그림들, 나뭇잎 하나, 물의 흐름 하나, 새의 날갯짓 하나. 그는 이 단순한 대상들을 수백 번, 수천 번 그렸다. 왜 그랬을까? 왜 나뭇잎 하나를 그리기 위해 수백 장을 필요로 했을까? 그것이 바로 다빈치의 관찰의 세계다.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관찰한다. 우매한 사람은 상상한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세상을 관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행동인지 우리는 잊고 있다.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찰은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대상을 본다. 거리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본다. 음식을 먹으며 그것의 색깔을 본다. 하늘을 보며 날씨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것이 관찰인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동적 시각 정보의 수집일 뿐이다. 다빈치의 관찰은 달랐다. 그는 나뭇잎을 봤을 때 단순히 녹색의 모양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잎의 맥락 구조를 봤다. 잎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진한 이유를 봤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 잎의 가장자리가 울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봤다. 그는 보이는 것 너머의 이유를 찾기 위해 관찰했다. 새를 그릴 때는 어땠을까? 다빈치는 새를 날리기 위해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새의 뼈 구조를 그렸다. 근육과 힘줄의 배치를 그렸다. 날갯짓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 그를 통해 새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비행장치를 설계했다. 그것이 오늘날의 비행기 원리가 되었다. 관찰은 창의성의 토양이다. 창의성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깊은 관찰을 통해 세상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다. 다빈치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빠르다. 스마트폰 스크롤, 이메일 체크, 뉴스 읽기. 우리는 초당 수십 개의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의 문명 속에서 창의성이 죽어간다. 왜일까? 창의성은 속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빈치가 나뭇잎을 그리기 위해 수백 장을 그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완벽한 그림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극도로 느린 관찰 과정이었다. 첫 번째 그림과 100번째 그림은 다르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천천히 드러난다. 나뭇잎의 질감, 빛의 반사, 생명의 리듬.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서두르는 사람은 진실을 놓친다. 이것이 관찰의 핵심이다. 느림.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러한 느림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 페이지에 같은 주제의 드로잉이 10개, 20개씩 있다. 같은 손의 모양을 수십 번 다시 그렸다. 같은 얼굴 표정을 여러 번 구성했다.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박증이 아니었다. 이것은 깊이를 추구하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각 그림마다 그는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같은 손이라도 손가락의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형태가 된다. 같은 표정이라도 미묘한 근육의 변화에 따라 다른 감정을 전달한다. 우리도 다빈치처럼 느린 관찰을 할 수 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같은 나무를 매일 본다면 처음에는 모양만 보인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나뭇잎의 색깔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한 달 후에는
새들이 어느 가지에 앉는 습관을 알게 될 것이다. 3달 후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의 기초다. 깊은 관찰을 통해 패턴을 읽고 그 패턴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다빈치는 이것을 일생에 걸쳐 실천했다. 그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다. 다빈치는 예술가이자 동시에 과학자였다. 그리고 이 두 분야 사이의 경계는 관찰이었다. 미로의 시대에 그는 해부학을 시작했다.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다빈치는 밤중에 몰래 해부실에 들어가 시신을 해부했다. 인체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그 내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해부도는 과학사에 남을 정도로 정확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그림들. 어떻게 가능했을까? 표준의학 교과서도 없는 시대에, 현미경도 없는 시대에 오직 관찰을 통해서였다. 다빈치의 관찰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3차원적으로 재구성했다. 인체의 각 기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근육이 뼈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혈관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평면의 종이에 표현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깊이 있는 관찰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눈뿐 아니라 머리, 손, 감정까지. 다빈치는 항상 펜과 종이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즉시 그렸다. 시장의 군중 속의 얼굴 표정, 강의 흐름, 새들의 날갯짓, 모든 것이 그의 작업 대상이었다. 관찰의 근본에는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 없이는 관찰도 없다. 다빈치는 관찰과 호기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호기심이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깨달음이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을수록, 당신이 궁금해할 것이 많을수록 당신이 관찰할 것이 많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잃었다. 학교에서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직장에서는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TV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호기심을 질문하는 능력은 점점 사라진다. 다빈치의 스케치북에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왜 물은 이렇게 흐를까? 왜 새는 이렇게 날까? 왜 사람의 얼굴에는 이렇게 많은 근육이 필요할까? 왜 식물의 가지는 이런 각도로 뻗어날까? 모든 것이 질문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다빈치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관찰함으로써 답을 찾으려고 했다. 현대인들은 질문을 할 때 곧바로 구글에서 답을 찾는다. 다빈치는 다르게 생각했다. 답은 책에 있지 않다. 답은 자연 속에 있다. 당신은 오직 관찰만 하면 된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빈치는 이렇게 했다. 매일 다른 주제를 관찰했다. 월요일에는 물의 흐름을 관찰했고, 화요일에는 새들의 행동을 관찰했고, 수요일에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관찰했다. 같은 주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호기심이 닳아지지 않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주제를 바꾸었다. 관찰과 창의성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살펴봐야 한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비트루비우스적 인간. 이 작품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모나리자를 그리기 전에 다빈치는 수천 개의 얼굴을 스케치했다. 우정의 얼굴, 슬픔의 얼굴, 신비함의 얼굴. 인간의 감정이 얼굴의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했다. 눈썹의 각도 1도 변화가 어떻게 표정을 바꾸는지 기록했다. 입꼬리의 미세한 상승이 어떻게 미소를 만드는지 관찰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근육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천 시간의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신비로운 표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소에 매혹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비밀인지 신뢰인지 명확하지 않은 그 표정.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찰을 통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드러내는 것.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미술이란 자연의 거울이다. 좋은 미술이란 자연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 비율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다. 다빈치는 수십 명의 인체를 측정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팔의 길이, 다리의 길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얼굴의 너비는 목의 길이의 3배다. 팔의 길이는 다리의 길이와 거의 같다. 인간의 신체를 원에 내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찰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창의성의 비결은 이것이다. 깊은 관찰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다빈치는 이것을 평생에 걸쳐 실천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 다빈치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혼자 여러 분야의 천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관찰의 결과였다. 그는 각 분야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화학을 배우면서 색깔이 어떻게 섞이는지를 관찰했다. 그 지식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었다. 물리학을 배우면서 빛의 굴절을 관찰했다. 그 지식이 원근법 표현에 사용되었다. 해부학을 배우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 지식이 인물 드로잉에 사용되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식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미술은 미술, 과학은 과학, 문학은 문학. 하지만 다빈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고리는 관찰이었다. 관찰을 통해 자연을 깊게 이해할수록 한 분야에서 배운 것이 다른 분야의 창의성을 낳는다. 음악을 배우면 시각적 리듬감이 생기고, 건축을 배우면 그림의 구도가 완벽해지고, 수학을 배우면 자연의 황금비를 볼 수 있게 된다. 다빈치의 또 다른 위대한 특징은 그의 기록 방식이었다. 그는 거울 글씨로 자신의 노트를 작성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쓴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자신만의 비밀 언어를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고, 왼손으로 글을 쓸 때 손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의 기록 방식을 보면 글자와 그림이 함께 섞여 있다. 한 장의 종이에 문자 설명과 그림이 함께 있다. 관찰한 것을 단어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항상 그림으로 표현했다. 단어와 이미지를 통합함으로써 더 완벽한 이해를 추구했다. 지금까지 다빈치의 관찰과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다빈치처럼 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빈치의 능력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의 특별함은 오직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뿐이다. 매일 관찰했다. 자신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관찰에 투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먼저 펜과 종이를 준비하자. 이것이 핵심이다. 다빈치처럼 우리도 항상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관찰할 때마다 그것을 그려야 한다. 글로 설명하지 말고 그려야 한다. 그리기는 관찰을 강화한다. 당신이 커피잔을 마주한다면 그냥 마시지 말고 관찰해보자. 잔의 모양은 어떤가? 투명한 부분과 불투명한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빛이 커피에 비추면 어떤 색깔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려보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당신이 거리를 지나간다면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보자. 모두가 같은 모양인가? 아니다. 각 사람마다 고유한 형태가 있다. 입의 모양이 다르고, 눈의 형태가 다르고, 얼굴의 곡선이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에서 그들의 개성이 드러난다. 종이에 그려보자. 둘째,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관찰하자. 다빈치가 나뭇잎을 수백 번 그렸듯이 당신도 한 가지 대상을 집중해서 관찰해보자. 집 앞의 나무를 매일 그려보자. 처음 그림과 30일째 그림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깊이가 생긴다. 세부 사항이 보인다.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셋째, 여러 각도에서 같은 대상을 관찰하자. 손을 위에서 본다. 옆에서 본다.
아래에서 본다. 그때마다 손의 형태가 다르다. 이 모든 형태를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손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상상한 포즈의 손도, 자신이 본 적 없는 각도의 손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신이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자. 다빈치는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왜? 를 물었다. 당신이 모르는 것들을 관찰해보자. 식물의 뿌리 구조, 새의 날개 움직임,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신비롭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다. 다빈치 이후로도 관찰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다. 찰스 다윈이 그 사람이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세부 사항을 관찰했다. 핀치새들의 부리의 형태 차이, 거북이들의 등껍질 패턴. 이 세부 사항들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진화론을 발견했다. 다윈도 다빈치처럼 했다. 스케치북에 기록했다. 같은 동물을 여러 번 그렸다.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그 관찰에서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발견했다. 리처드 페인만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었던 그는 항상 자신의 궁금한 점들을 스케치하고 관찰했다. 물리적 현상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는 그의 표기법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깊은 관찰을 통해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견을 기록하고 표현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더욱 깊게 이해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관찰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왜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보의 과잉이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빠르게 소비한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 유튜브의 강의들, 이미지들. 우리는 직접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답은 이미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다. 인터넷의 정보는 다른 사람의 관찰 결과일 뿐이다. 당신 자신의 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둘째, 속도의 강요다. 현대사회는 빠름을 숭배한다. 빠른 결단, 빠른 실행. 하지만 관찰은 느리다. 시간이 걸린다. 깊이 있는 관찰은 점진적이다. 현대의 기업 문화에서는 관찰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즉시 결과를 원한다. 이것이 창의성을 죽인다. 셋째, 감정 표현의 부재다. 현대인들은 글로만 소통한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채팅. 글 기반의 소통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다빈치처럼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사라졌다. 우리의 손은 키보드만 친다. 이것이 우리의 창의성을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 30분,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지 않고, 무언가를 관찰하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빈치의 모든 업적은 이러한 집중된 시간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관찰의 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관찰이었다. 깊이 있는, 의도적인, 반복적인 관찰이었다. 당신도 다빈치처럼 할 수 있다. 당신에게도 관찰의 능력이 있다.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펜과 종이를 들어라. 당신의 주변을 관찰해라. 자신이 모르는 것들에 호기심을 가져라.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봐라. 여러 각도에서 봐라. 손으로 표현해라. 이것이 다빈치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이 탄생하는 방식이다. 관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죽음으로 향한다. 배움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계속 관찰해라. 계속 호기심을 가져라. 계속 표현해라. 당신의 안에도 다빈치의 정신이 있다. 그것을 깨워낼 것인가? 계속 잠들어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이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하는 관찰의 정석입니다. 천재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는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인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